오늘은 M2 맥북 에어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맥북과 맥 OS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고, M1 맥북 에어 때부터 맥을 쓰고는 있지만 지금도 주로 사용하는 OS는 윈도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맥북 리뷰어들과는 약간 핀트가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제목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맥북 에어는 10코어 GPU가 달린 M2 맥북 에어 고급형 미드나이트 컬러 16기가 램 512기가 SSD 모델인데요. 이걸 샀다고 노트북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리면 이걸 왜 샀냐 이런 반응이 주로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애초에 맥북을 왜 사냐 이런 걸 제외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돈 주고 이 스펙의 맥북 에어를 살 바에야 훨씬 성능 좋은 맥북 프로 14 기본형을 사는 게 낫지 않냐는 거. 두 번째로 더 싼 맥북 에어 M1을 사면 되지 왜 굳이 M2 맥북을 사냐는 것. 세 번째로는 왜 지문 잘 묶고 잘 까지는 미드나이트 색상을 사냐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M1 프로를 탑재한 맥북 프로 14 기본형의 정가는 269만원으로 제가 구매한 스펙 맥북 에어 M2의 정가 236만원과는 33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합니다. 게다가 맥북 프로는 미니 LED 120Hz 고조사열 디스플레이에 더 좋은 스피커, 더 좋은 키보드, 더 많은 포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맥북 에어보다 400g이나 더 무거운 1.6kg의 무게와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 노트북으로 비유하자면 델 XPS와 제피러스 G14만큼이나 노트북의 장르가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왜 맥북 프로가 아니라 맥북 에어를 사냐고 하는 질문은 게이밍 노트북이 더 성능이 좋은데 왜 울트라북을 사냐? 라는 질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맥북은 메인 노트북이 아니고 맥북 프로 14급의 성능 역시 저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비싸진 M2 맥북 에어를 살 바에야 M1 맥북 에어가 낫지 않냐는 질문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애플 실리콘 M1과 M1 맥북 에어는 혁명적인 제품이었지만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스로틀링까지 감안하면 M2는 M1의 개선판 정도의 성능이니까 M2 맥북 에어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에게 M1의 성능이 모자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리고 성능 외적인 노트북 자체의 완성도를 봐도 M1 맥북이 M2 맥북보다 떨어지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때 최고의 디자인으로 평가받았던 맥북 에어의 디자인도 2022년 기준으로는 좀 뒤떨어져 보입니다. 제가 맥북 에어 M2를 구매한 결정적인 이유는 정말 오랜만에 디자인 리프레시를 했던 점이고 이 이후로는 제 개인적인 용도로는 몇 년간 맥북은 안 살 거거든요. 이번에 바뀐 맥북 에어의 디자인은 또 몇 년간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 쓸 거라면 새롭게 바뀐 디자인을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지문도 잘 묶고 칠 까진 것도 티가 잘 나는 미드나이트 색을 샀냐는 질문이 있을 텐데 그 말대로입니다. 남들이 다들 말하는 건 들어야 해요. 미드나이트 색이 예뻐 보여서 사긴 했는데 지문 자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눈에 잘 띄었고요. 벌써 제 맥북 모서리에는 조그마한 흠집이 하나 생겼는데 칠이 까지고 은색이 드러나면서 생각보다 더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2년 가까이 쓰면서 분명 여기저기 기스가 났을 텐데 어디에 기스가 난지 보이지도 않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과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미드나이트 말고 스타라이트나 스페이스 그레이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산 맥북의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M2 에어 고급형 16기가 램 512기가 SSD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512기가로 구매한 이유가 지금 256기가 기본형 SSD가 성능 저하가 있고 어쩌고 그런 논란이 있죠.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단순히 저한테 저장 공간 256기가는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 M1 맥북 에어가 256기가인데 지금 여유 저장 공간이 80기가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 안 쓰는 파일을 나름 정리한 상태인 것 같은데 윈도우 노트북이든 맥북이든 원래 컴퓨터를 쓰다 보면 어떤 파일이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게 저장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죠. 남아있는 용량이 80기가면 64기가짜리 SD카드 1개 분량 사진이랑 영상만 옮겨도 거의 꽉 차버립니다. 외장 SSD 쓰면 되지 않냐고 말을 해도 그것도 거추장스럽고요. 맥북 에어든 뭐든 노트북을 단순히 유튜브, 넷플릭스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저장 용량은 개인적으로 512기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램을 16기가로 구매한 건 솔직히 저한테 8기가 램과 16기가 램의 성능 차이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구분해보라고 하면 잘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 저는 새 맥북을 구매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왕 사는 김에 16기가 램으로 구매한 겁니다. 둘이 성능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다음에는 이번 맥북 에어에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좀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M1 맥북 에어 때는 애플 실리콘의 호환성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은데 M2 맥북 에어의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발열, 느린 기본형 SSD, 그리고 가격입니다. 그럼 먼저 발열과 스로틀링 얘기부터 건드려 보도록 할까요? 솔직히 이 맥북 에어를 옛날 맥북 에어의 용도, 그러니까 인터넷, 유튜브 정도의 용도로 사용한다 치면 발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펜리스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불 위에 올려두고 밤새 유튜브를 틀어두든 어쩌든 기기 표면에는 거의 열감이 올라오지 않아요. 하지만 맥북 에어의 발열이 이슈가 되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스로틀링 때문에 애플이 공개했던 수치만큼의 성능 향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맥북 에어는 원래 고성능 작업을 위한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으로 평가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고도 말하지만 이미 M1 맥북이 출시했을 때 인텔 맥북 16과의 수없이 많은 성능 비교 리뷰들이 나오면서 예전 고성능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하던 작업들을 맥북 에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죠. 이제 와서 맥북 에어는 맥북 에어답게 써야 한다는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발열과 스로틀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저도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용해서 테스트해봤는데요. 26도의 실내에서 어댑터를 꽂아둔 상태에서 테스트했으며 스트레스 테스트 1회에 걸리는 시간이 20분 정도 되는데 그걸 3회 반복해서 약 1시간 동안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결과가 아마 비슷한 테스트를 했던 어떤 다른 리뷰 영상과의 결과와는 약간 다를 텐데 그게 뭐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원래 벤치마크 점수라는 게 객관적인 척을 하지만 환경이나 기기 간의 편차 등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오차가 크게 날 수 있고 특히 이런 펜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의 온도 그리고 심지어 노트북에 올려져 있는 책상의 열 전도율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족이 긴 걸 보니까 결과가 좀 이상했던 뜻이겠죠? 제가 비교한 노트북은 맥북 에어 M2 고급형, 맥북 에어 M1 기본형, 그리고 렘브란트 6800U 싱크북 16인데요. 애플은 M2가 M1에 비해서 그래픽 성능 향상이 35%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GPU 코어가 한 개 적은 M1 기본형에 비해서는 M2 고급형이 산술적으로 50%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고 점수끼리 비교해보면 M2가 6779점, M1이 4458점으로 최고 점수는 M2가 52%더 높았습니다. 애플의 주장과 일치하죠. 그런데 최저 점수는 물론 M2 에어가 계속 이 점수였다는 소리는 아니긴 한데 2719점으로 심지어 M1의 최저 점수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다고 이 점수가 오류라는 말은 아닌데요. M2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도 3133점이었습니다. 한 번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나고 다음 테스트로 넘어갈 때 기기가 뜨거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클럭을 올려서 첫 번째 높은 점수를 냈다가 스로틀링이 확 걸리면서 프레임이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일정한 점수가 나오게 되죠. 가장 마지막 60번째 루프의 결과는 M2가 4052점, M1이 3413점으로 M2가 20%에 조금 못 미치는 성능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싱크북 16의 경우 최고 점수는 M2보다 못하지만 쿨링팬 덕분에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아서 최저 점수는 M2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로틀링이 걸려도 M2가 M1보다 성능이 더 높은 건 맞긴 한데 M2 에어가 더 스로틀링이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장기 부하 시에는 M1과 비교해서 성능, 특히 그래픽 성능 차이가 많이 줄어듭니다. M2의 성능을 홍보할 때 CPU 성능 향상보다는 GPU 성능 향상과 미디어 엔진 쪽을 주로 홍보했던 만큼 글쎄요, M2가 1년 반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 나온 신제품이란 관점에서는 M1이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었구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중 M2 맥북 에어 표면 온도 핫스팟은 약 43도, WASD 키 주변의 온도는 40도 정도였습니다. 약간 열감이 있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맥북의 다음 논란, 기본형 맥북 에어의 느린 SSD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워낙 다 알려진 얘기라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번 맥북 에어 M2 기본형의 256GB SSD의 속도는 M1 기본형의 SSD 속도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최신형 윈도우 울트라북의 PCIe 4.0 SSD와 비교하면 4분의 1 정도의 속도고요. 그리고 느린 SSD는 램이 부족할수록 생기는 메모리 스왑 현상 때문에
실질적인 컴퓨터 속도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고 실제로 얼마나 성능이 떨어지는지 저도 확인해보고 싶지만 문제는 제가 갖고 있는 맥북 에어는 SSD가 512기가짜리네요. 그리고 애초에 램이 16기가이기 때문에 램을 풀뱅크로 채워서 메모리 스왑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쉽게도 직접 테스트는 못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하고 싶은 건 하나 있는데 속도 저하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램이 거의 가득 차서 메모리 스왑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느린 SSD가 달린 게 성능에 불리하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SSD 문제를 과장하는 건 해외 어그로 유튜버 어쩌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말고 다른 해외 리뷰들을 여러 개 찾아봐도 SSD 부하 테스트를 해보면 256기가 M2 맥북 에어가 512기가보다는 확실히 느리긴 느립니다. 이번 맥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영상 댓글 보다 보니까 서로 뭐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네, 왜곡이네 이런 날 세운 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어느 쪽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시나리오대로 테스트를 했을 거고 조작 없이 그 결과를 전달할 리뷰어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소위 말하는 리얼 월드 벤치마크라는 건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지 멋대로 테스트한다는 소리고 테스트 방식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M2 에어 기본형이 M1보다 느리냐 하고 물어보면 경우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도로밖에 정리할 수 없죠. 그런데 램 8기가짜리 맥북을 써보면 생각보다 메모리 스왑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M1 맥북 에어 기본형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시킨 다음에 활성화된 엣지 탭을 15개 열고 파인더 창 하나랑 원드라이브 같이 제가 기본적으로 쓰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맥북의 램 사용량은 7.3기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익스포트 테스트를 해보면 SSD 스왑 속도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익스포트 할 때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은 닫는 게 보통 아니냐고요? 전 보통 썸네일 작업을 익스포트 걸어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많이들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 메모리 스왑이 체감될 만큼 성능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하면 맥북 에어를 가벼운 용도로만 사용하실 분들은 당연히 체감 안 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외장 SSD와 함께 맥북 에어 기본형을 영상이나 사진 편집용으로 사용하실 분이라면 체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SSD를 512기가짜리로 바꿔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만 업그레이드 한다면 당연히 램을 업그레이드 해야죠. SSD 때문에 성능 하락이 오는 건 SSD에 읽고 쓰는 속도가 느려서라기보다는 램이 모자라서 SSD를 어쩔 수 없이 램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그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애초에 램을 16기가로 늘려놓으면 프리미어 프로 정도로는 메모리 스왑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성능에 얼마나 영향 끼친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비싼 노트북의 기본형이랍시고 요즘 저가형 윈도우 노트북에도 잘 안 들어가는 구린 성능의 SSD를 박아놓은 건 욕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에 애플 팬보이들 말고 어떤 소비자가 원가 절감하는 제조사를 보고 저거 너프해도 어차피 체감 안 되는데 억가하지 마라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그럼 반대로 맥북 프로 16 같은 비싼 모델에는 읽기 쓰기 속도 6000메가 이상의 초고성능 SSD가 들어있는데 그건 애플이 돈을 낭비한 건가요? 여기서 세 번째 논란,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솔직히 M1 맥북 에어 기본형은 저도 이게 진짜 애플이 맞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M2 맥북 에어에는 기본 가격이 오른 것과는 또 별개로 기본형 SSD 속도라는 신경 쓰이는 이슈가 생겼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가지 가격의 업그레이드 옵션을 선택했죠. 그리고 이렇게 램이랑 SSD를 업그레이드 하다가 이 돈이면 하고 맥북 프로 14로 넘어가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래, 이렇게 나와야 애플이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애플은 정말 제품도 잘 만들지만 장사는 정말 기깔나게 잘해요. 그럼 이제 맥북 에어의 다른 부분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입니다. 13.6인치 2560x1664 대략 QHD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전작 M1 맥북에 비해서 딱 화면 상단의 노치만큼 더 디스플레이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치는 미적으로 보기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전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우측 상단 메뉴바에 앱들이 떠 있잖아요. 그런데 메뉴바에 모니터링 앱처럼 정보를 많이 표시하는 앱을 띄우려고 해보면 이놈의 노치 때문에 제대로 표시가 안 됩니다. 강제로 화면 배열을 축소해보면 표시가 되지만 정상 배열에서는 전부 표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노치를 크게 만들어두고 있는 거라곤 웹캠 하나뿐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1080p 웹캠의 퀄리티는 마음에 드는 편이고 마이크도 마음에 듭니다. 그 외에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만 스파이더 엘리트로 측정한 최대 밝기는 430니트입니다. 스펙상 500니트라고 들었는데 아마 HDR 컨텐츠 시청 시에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색 재현율은 DCI-P3 99%, 색 정확도는 델타 E 평균 1 미만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트루톤 기능과 디스플레이의 최소 밝기가 어둡다는 점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기에 눈이 편안합니다. 스피커의 경우 분명 바뀌긴 했는데 M1 맥북 에어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업그레이드가 있진 않았습니다. 음량은 거의 차이가 없고 EQ가 좀 더 듣기 편한 느낌으로 조절됐다는 느낌? 애플 뮤직에서의 공간 음향은 테스트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스피커 업그레이드 때문에 M1 대신 M2를 살 이유는 없는 수준입니다. 키보드는 M1 맥북과 거의 동일하고 키트래블도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제 것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미묘하게 달그락거리는 키가 좀 있어서 최고의 타이핑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키보드에 대한 평가는 정말 주관적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가 쪽의 키보드가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터치패드야 맥북의 터치패드가 골드 스탠다드 같은 거니까 굉장히 좋고요. 성능 측면에서는 아까 그래픽 성능은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로 얘기를 했으니까 CPU 벤치를 보면 시네벤치 R23 10분간 테스트에서 싱글코어 1607점, 멀티코어 7504점으로 M1에 비해서 꽤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긱벤치 5에서도 싱글 1927, 멀티 8565점으로 좋은 점수였고 특히 싱글코어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프로레스 비디오 엔진을 추가한 새로운 미디어 엔진을 탑재했는데 꼭 프로레스가 아니더라도 M1 맥북에 비해서 꽤나 영상 편집 성능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파이널 컷은 테스트하지 못했고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4K 시퀀스를 유튜브 4K 프리셋으로 인코딩하는데 걸린 시간이 5분 46초로 M1의 8분 34초보다 꽤 많이 빨라진 모습을 보였으며 표준화된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퓨젯 벤치에서도 661점으로 M1보다 더 빨랐지만 엘더레이크와 RTX 2050을 탑재하고 있는 그램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맥북으로 게임할 사람도 없을 거고 이전 맥북의 게임 지원 확대를 기대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제 스팀 라이브러리에서 몇 안되는 맥OS 지원 게임인 문명 6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스로틀링 걸리는 걸 감안해서 5차례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 1회차 벤치마크에서는 풀 HD 중업 기준 평균 77.7프레임 AI 턴 시간 10.11초였지만 5회차에서는 59.3프레임 14.15초로 떨어졌습니다. 배터리 테스트는 저번에 별개의 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최대 밝기, 음량 50%로 사파리에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시청할 때 약 7시간 정도 배터리가 가서 사실 요즘 윈도우 노트북들에 비해서 크게 우위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3D마크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윈도우 노트북들보다 더 오래 배터리가 갔습니다. 배터리 상태에서의 맥북과 윈도우 노트북의 성능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교 영상 같은 걸 따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영상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맥북 에어 M2를 샀다고 하면 왜 샀냐 라고 하는 이유들 중에서 애초에 맥북을 왜 사냐는 말은 좀 무시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마저 좀 하면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윈도우 노트북들 다 거르고 맥북을 사야 하냐는 얘기죠. 다시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맥북 에어 M1이 처음 나올 때를 생각해 봅시다. 2020년 말이었으니까 그때 맥북의 경쟁자들은 인텔 타이거 레이크 혹은 라이젠 르누아르 CPU를 탑재하고 있었고 엔비디아 3000번대 그래픽이 달린 노트북은 아직 시장에 풀리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애플 M1은 호환성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했지만 전성비를 딱히 고려 안 하더라도 저만큼 작고 가벼운 노트북에서 당시엔 상상하기 어려운 성능과 품질을 보여줬어요.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우면서 4K 비디오 편집도 원하는 노트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윈도우를 썼건 어쨌건 간에 맥북 에어를 추천해 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2022년 8월 시점에서 라이젠 램프란트, 인텔 엘더레이크 모두
그 당시에 비하면 성능이 크게 올랐습니다. 적어도 M1과 M2의 성능 차이보다는 더 크게 좋아졌죠. 그리고 노트북에 탑재되는 외장 그래픽의 성능도 더 좋아졌고요. 그 결과 만약 누가 저한테 가벼운 영상 편집용 노트북을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면 원래 윈도우를 쓰던 사람이라면 그냥 엘더레이크 그램을 추천해 줄 겁니다. 물론 맥북 쪽이 그램보다 더 기계의 완성도가 높고 디스플레이나 스피커의 품질이 좋고 전력 소모나 발열, 배터리도 더 우월하고 어쩌고 한 거야 잘 알지만 윈도우 진영의 노트북들이 2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200만원짜리 맥북 에어가 여기 150만원짜리 요가 슬림 7 프로 X보다 더 좋은 노트북이냐고 물으면 솔직히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이 둘의 비교는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에어 M2는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좋은 노트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디자인도 리프레시 됐으니까 지금 이걸 사두면 몇 년간은 새 맥을 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램과 SSD를 업그레이드해서 사두면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SSD 문제를 감안해도 베이스 모델을 사도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하고 남는 성능인 M1 맥북을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 M1 프로 깡통 맥북 프로 14를 사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고 애플의 가격 정책은 다시금 사악해진 느낌이지만 솔직히 어떤 제품을 사도 꽝이 없을 정도로 애플의 설계 능력은 물이 오른 느낌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당신이 새 맥북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다는 거지만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